1985년 봄, 서울의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경제는 급성장했고 사람들의 삶은 바빠졌죠. 전두환 정권 말기, 올림픽을 3년 앞둔 시점, 대한민국은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 새로운 문명의 기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자동 판매기였죠. 70년대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자판기는 8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만 2천여 대, 전국적으로는 10,000대가 넘었죠. 골목마다 자판기가 늘어섰고 사람들은 손쉽게 음료를 사 마셨습니다. 동전 몇 개면 시원한 음료 한 병, 편리함 그 자체였죠. 당시는 편의점도 드물었고 자판기가 유일한 즉석 구매처였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언제든 음료를 살 수 있는 마법 같은 기계였죠. 특히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장, 지대마다 자판기가 여러 대씩 설치됐죠. 일하다 지친 몸에 바카스 한 병이면 다시 힘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죽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4월 말부터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자판기 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죠. 원인은 그라목손, 맹독성 제초제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음료에 독을 탔던 겁니다. 무차별 살인, 그것도 연쇄 독살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무차별 독살 수사는 7년 넘게 이어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금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1985년 4월 29일 화요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공장 지대에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죠. 45세 트럭 운전사 김모 씨가 출근길에 나섭니다.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그였습니다. 아내와 2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트럭을 몰았죠. 공장에서 공장으로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선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싼 도시락을 들고 나왔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에 봐.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을 나서 공장으로 향하는 그 길은 익숙했죠. 10년 넘게 매일같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습니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죠. 공장 앞 골목길에 자판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설치된 그 자판기는 김 씨에게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곳에서 바카스를 뽑아 마셨죠. 일 시작하기 전 활력을 주는 한 병이었습니다. 그날도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를 자판기에 넣었죠. 바카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컹 소리와 함께 병이 떨어졌죠. 손을 뻗어 투출구를 열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카스가 2병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방금 뽑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놓고 간 듯했죠. 아, 누가 안 가져간 거네. 운 좋은데. 김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급한 사람이 음료를 뽑고 깜빡 잊고 안 가져가는 경우. 김 씨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2병을 모두 집어들었고 한 병은 그 자리에서 뚜껑을 땄습니다. 나사식 뚜껑을 돌려 열었죠. 딱 소리와 함께 뚜껑이 분리됐습니다. 병 입구를 코에 가까이 대니 익숙한 바카스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약재 향이 풍겼죠.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그 맛이었죠.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쓴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았고 뒷맛이 이상했죠. 목 뒤로 넘어갈 때 묘한 얼얼함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품이 좀 이상한가? 유통기한 지난 건가?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을 다 비우고 나머지 한 병은 트럭에 싣기로 했죠. 점심 때 마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죠. 형님 왔어요? 후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배송 하나? 네, 20군데 돌아야 해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트럭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었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첫 배송지로 출발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장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고 거리는 한산했죠. 트럭을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화 집회 정치 뉴스였습니다. 당시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죠. 김 씨는 정치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중요했죠. 채널을 돌려 음악 방송을 찾았습니다. 경쾌한 가요가 흘러나왔죠. 그렇게 30분쯤 달렸을 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고 심한 구토감이 밀려왔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 식은땀이 흘렀죠. 이거 뭐지? 아침 먹은 게 잘못됐나? 트럭을 급히 갓길에 세웠습니다. 차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국밥과 바카스가 모두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부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가 텅 비었는데도 계속 토했습니다. 쓸개즙이 나올 정도로 토하고 또 토했죠. 이건 보통이 아닌데 김 씨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호흡도 가빠졌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새벽 고속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승용차가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간신히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죠. 다행히 차가 멈췄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젊은 운전자가 내려 물었습니다. 병원에 김 씨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공중전화를 찾으러 갔죠. 200m쯤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경인고속도로 구로 나들목 부근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김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죠.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김 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구로구의 한종합병원. 10분을 더 달려 병원에 도착했죠. 응급실 의사가 김 씨를 진찰했습니다. 증상이 뭡니까? 구급대원이 설명했죠.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의사는 급성 중독 증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세척 준비하세요. 빈 거부터 꽂고요. 간호사들이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혹시 드신 게 있나요? 의사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국밥, 그리고 바카스. 김 씨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바카스요?
어디서요? 자판기에서 두 병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토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위세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신장 기능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 식중독이 아닙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간호사가 급히 국과수에 연락했습니다. 혈액 샘플과 구토물을 채취해 보냈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김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온갖 링거를 꽂았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최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회사에서 김 씨 집으로 전화를 했죠. 부인이세요? 남편분이 쓰러지셨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독극물 중독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멀쩡하던 사람이. 자녀들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대요? 고등학생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시대. 어머니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 안이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 아들은 그 광경을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이틀간의 사투 끝에 김 씨는 오후 3시 20분 숨을 거뒀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죠. 독이 너무 강했고 온몸 장기가 손상됐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20분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 의사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아들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고 딸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안 돼요, 아빠. 아빠. 딸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측은 부검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았고 독극물 의심 사례였기 때문이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요. 만약 범인이 있다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정밀 부검에 들어갔죠. 5월 2일 목요일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내용물과 혈액, 간과 신장 조직에서 고농도의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상품명으로는 크라목손, 맹독성 제초제였죠. 농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맹독성 농약이었습니다. 치사량은 겨우 15cc, 어른 한 숟가락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1, 2, 3일 내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독극물이었죠. 해독제도 없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 의정부 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형사 박모 반장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독극물 사건이라 심상치 않은데 박 반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죠. 하지만 독살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먼저 김 씨의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4월 29일 새벽 5시 기상, 오전 6시 출근, 바카스 음료 섭취, 오전 6시 30분경 증상 발현. 동선이 명확했죠. 그리고 트럭 안에서 빈 바카스 병을 발견합니다. 조수석 컵홀더에 놓여 있었죠. 이걸 국과수로 보내야겠어. 박 반장이 비닐봉지에 병을 담았습니다. 병 안쪽엔 액체가 약간 남아 있었죠. 국과수 분석 결과
역시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됩니다. 농도는 무려 30%, 사량의 10배가 넘는 양이었죠. 마시는 즉시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박 반장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 씨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가족, 동료, 친구, 지인들을 모두 만났죠. 김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와도 다툰 적 없어요. 회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거 없어요. 아내도 증언했죠.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 범행일까요? 박 반장은 자판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공장 앞 자판기로 갔죠. 낡은 음료 자판기가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설치된 구형 모델이었죠. 투출구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판기 관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점 발견한 적 있나요? 아니요, 별다른 건. 관리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투출구에 음료 놓여 있던 적은요? 아, 그건 가끔 있어요. 손님들이 깜빡하고 안 가져가는 경우죠.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내 다음 손님이 가져가죠. 보통은. 범행 수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산 뒤 뚜껑을 열어 독을 타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투출구에 슬쩍 놓고 간 거죠. 다음 손님이 자기 거로 착각하고 가져가길 기다리며. 하지만 이건 너무 불확실한 방법 아닌가? 박 반장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 가져갈지, 언제 가져갈지 알 수 없는데 수사팀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쩌면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려고 한 거죠. 무차별 살인? 설마 그럴 리가. 무슨 이유로? 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죠. 경찰은 일단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농약을 음료병에 담아놨다가 착각한 누군가가 자판기에 놓고 갔을 것.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죠. 실수로 인한 사고사, 범죄 혐의 없음.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김 씨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했죠. 5월 4일 토요일, 화장터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아내는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딸도 울음을 터뜨렸죠. 아들은 꿋꿋이 서 있었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연쇄살인의 시작이라는 걸,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범인은 영원히 잡히지 않을 거라는 걸.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5개월이 흐른 9월 11일 수요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 당시 강남은 막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부촌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중산층 가정들이 이주해 왔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52살 회사원 박모 씨가 늦은 퇴근길에 나섭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언제나 야근이었죠.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고 집은 대치동이었습니다.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했죠. 그날도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동료에게 인사하고 회사를 나섰죠. 여의도역에서 지하철을 탔고 삼성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9월의 밤은 선선했습니다. 낮엔 여전히 더웠지만 밤이면 제법 시원했죠. 박 씨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엔 불이 꺼져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죠. 당신은 지금처럼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로 들어서니 자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설치된 자판기였죠. 뭐라도 마셔야겠다. 목 마르네. 박 씨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죠. 500원짜리 한 입. 비타 500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란색 병이 인기였죠. 덜컹 소리가 나며 병이 떨어졌습니다. 투출구 문을 열어보니 비타 500이 2병 들어있었죠. 공짜네. 오늘 운수 좋은데. 박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피곤했던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2병을 모두 집어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5동 304호 그의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족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중학생 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야근해서 고생했어요. 부인도 웃으며 말했죠. 응, 좀 늦었네. 배고파. 죽겠어. 박 씨는 거실 소파에 덜썩 앉았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허리도 아프고 구두를 벗고 다리를 쭉 뻗었죠. 식사 데워드릴게요. 부인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가방에서 비타 500 2병을 꺼냈습니다. 한 병은 식탁에 놓고 다른 한 병의 뚜껑을 땄죠. 나사식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죠. 안전띠가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아무런 의심 없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퓨, 숨을 크게 내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원하다. 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드라마 재방송이었죠. 박 씨도 함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기려 했죠. 아빠, 졸려요? 방 들어가서 주무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녁 먹고 자야지. 그때 부인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드세요. 국이랑 반찬 데웠어요. 박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입안이 얼얼했죠. 이게 뭐야? 국이 상했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죠. 으악!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부인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박 씨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외 거실 바닥에 토사물이 쏟아졌죠. 방금 마신 비타 500과 저녁 식사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아빠, 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부인은 당황해서 박 씨를 흔들었죠. 하지만 박 씨는 계속 토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119 불러요, 빨리. 부인이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여기 대치동 은마 아파트인데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계속 토하고 또 토했죠. 바닥엔 토사물이 넘쳐났습니다. 부인은 수건으로 박 씨의 입을 닦아줬지만 계속해서 토해냈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부인이
울면서 박 씨를 흔들었죠. 딸도 아버지 곁에 무릎 꿇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거죠. 구급대원 규명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여기요, 빨리요. 부인이 안내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박 씨를 살펴봤습니다. 의식 저하 상태네요. 혈압 측정해봐요. 혈압 90에 50.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옮겨요. 구급대원들이 박 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부인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죠. 딸은 집에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시죠?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문단속 잘해.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강남 송모병원. 10분을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심한 구토와 복통, 의식 저하입니다. 구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박 씨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죠. 의료진이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링거 더 투여하세요. 산소 마스크 착용. 의사가 지시했죠.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하지만 박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죠. 구토물 샘플 채취했습니다. 국과 수로 보내요. 독극물 검사 의뢰하고요.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죠. 부정맥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달려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죠.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압박을 계속했죠. 제세동기가 준비됐습니다. 충전 완료. 모두 비키세요. 의사가 패드를 박 씨의 가슴에 댔습니다. 충격합니다. 찌릿 소리와 함께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박 씨의 몸이 들썩였죠.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세 번째 충격. 그러나 소용없었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새벽 3시 40분. 박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3시 40분.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부인.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왜 우리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몇 시간 전까지 멀쩡하던 남편이 음료 한 병 마시고 죽다니. 집에 있던 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이모가 달려와 소식을 전했죠. 아빠가 돌아가셨어. 딸은 그 말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급작스런 사망 사건이라 수사가 필요했죠. 강남경찰서 형사 이모 씨가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인이 뭡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되는데. 독극물이요? 이 형사가 놀랐습니다. 네, 부토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샘플을 국과 수로 보냈습니다. 박 씨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거실엔 토사물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엔 비타 500병 2개가 있었죠. 하나는 비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이 형사가 비닐봉지에 병들을 담았습니다. 국과 수로 보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비타 500 2병 모두에서 그라목손이 검출된 겁니다. 농도는 각각 20%와 25%, 치사량의 수십 배였죠. 이건 5개월 전 의정부 사건과 똑같습니다. 국과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같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의정부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죠.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둘 다 자판기, 음료, 투출구에 놓인 걸 마셨습니다. 둘 다 그라목손 중독사. 범행 수법이 동일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남서 수사과장이 말했습니다. 연쇄 범행이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경찰청에 보고가 올라갔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죠. 그날 밤 또 다른 곳에서도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9월 11일 밤 11시 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원룸 밀집 지역. 당시 안양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했죠. 원룸과 하숙집이 즐비했습니다. 22세 대학생 이모 씨가 편의점에서 나옵니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3학년이었죠.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야식을 사들고 자취방으로 향했죠. 라면 2개와 삼각김밥 하나, 그리고 담배 한 갑, 주머니엔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음료수나 하나 뽑을까? 길목에 자판기가 서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자판기였죠. 이 씨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5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아, 동전이 없네. 1,000원짜리밖에. 자판기는 지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투출구를 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투출구를 열어보니 리얼골드 2병이 들어있었죠. 오, 대박. 이게 웬 떡이야. 이 씨는 신이 났습니다. 리얼골드는 비싼 음료였죠. 1,000원이 넘었습니다. 누가 깜빡했나 보네. 럭키. 2병을 모두 집어들고 자취방으로 달려갔죠. 1층 구석방 3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죠. 방은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책상엔 교재들이 쌓여 있고 바닥엔 옷가지가 널려 있었죠. 이 씨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풀고 야식을 꺼냈습니다. 라면과 삼각김밥, 그리고 리얼골드 2병. 오늘 야식 푸짐한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리얼골드 한 병의 뚜껑을 땄습니다. 나사식 뚜껑을 돌려 열었죠. 따는 순간 치 소리가 났습니다. 탄산음료 특유의 소리였죠. 아, 시원하겠다. 병을 입에 가져다 댔고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아, 시원해. 단맛과 탄산의 조합.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옆 선반에 전기 포트가 있었죠. 물을 붓고 전원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라면 봉지를 뜯어 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도 넣고 젓가락으로 저었죠. 리얼골드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교재를 펼쳤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었거든요. 공학 수학 중간고사. 어려운 과목이라 벼락치기 중이었죠. 라면을 먹으면서 리얼골드를 계속 마셨습니다.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죠. 반 이상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다 먹을 즈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머리가 핑핑 돌았죠. 뭐야, 라면 이상했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방 구석에 있는 화장실. 변기에 엎드려 토하기 시작했죠. 먹은 것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면과 삼각김밥, 리얼골드가 뒤섞여. 하지만 부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가 텅 비었는데도 계속 토했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정말 이상해.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가빠졌죠. 이 씨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로 손을 뻗었죠. 떨리는 손으로 친구 번호를 눌렀습니다. 야, 나 좀 이상해. 빨리 와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았죠. 무슨 일이야? 몰라, 토하고 정신이 없어. 지금 간다, 기다려. 전화를 끊고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10분쯤 걸렸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문 열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씨야, 괜찮아. 문을 3개 두드렸죠.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기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친구가 이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입 주변엔 토사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친구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안양시 동안구 원룸촌인데요. 친구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안양 한림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뒤였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링거 추가 투여하세요. 의사가 지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간 수치도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폐에도 이상이 생겼죠. 급성 극곤란 증후군.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상태는 악화 일로였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이 씨는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부모님이 달려왔을 땐 이미 늦었죠. 안양에서 농사 짓는 부모였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취업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죠. 우리 아들.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넋을 잃었습니다. 22의 젊은 나이에 꿈도 많았던 아들이었죠. 군대를 다녀와 복학한 지 1년 반,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엔지니어를 꿈꿨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 아들이 음료 한 병에 국과수 부검 결과 역시 그라목손 중독사 디얼골드 병에서 고농도 그라목손이 검출됐습니다. 이제 경찰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연쇄 범행이라는 걸, 누군가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자판기였을까요? 범인은 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9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과 경기도 경찰청 합동 긴급수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울청 강력계 형사 30명, 경기청 형사 20명, 총 50명의 정예 형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벽면엔 피해자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김씨, 강남 박씨, 안양 이씨. 명의 얼굴이 형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건의 사망사건, 모두 그라목손 중독입니다. 수사본부장이 보고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자판기, 투출구에 놓인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공통점이 명확했습니다. 범인은 음료에 독을 타서 자판기에 놓고 있습니다. 수법도 동일했죠. 무차별 살인입니다. 누가 마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독극물을 뿌리고 있어요.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니라 아무나 죽이려는 겁니다.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었죠.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협박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경악했습니다. 당장 전국 자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언론에도 알려 주의를 당부해야 해요. 긴급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모든 자판기 투출구,
점검 시작. 의심 음료 전량 수거. 자판기 업체 접조 요청.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자판기 4천여 대 일일이 점검하기 시작했죠. 추출구를 열어 확인하고 음료가 있으면 수거했습니다. 전날만 200여 병이 수거됐죠. 국과수로 보내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 3병에서 그라목손이 검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3곳의 자판기였죠. 다행히 아무도 안 마셨네요. 형사가 안도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죠. 그날 오후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47세 주부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최 모 씨는 오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천 중동 신시가지 한 아파트 단지 80년대 중반 지어진 새 아파트였죠. 최 씨는 20평대 아파트에 남편과 2딸과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딸들을 보낸 뒤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엔 장을 보러 나갔죠. 단지 앞 시장에서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배추, 무, 고기, 생선까지.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앞을 지나쳤죠. 마트 입구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아, 목 마르네. 최 씨는 잠시 쉬며 음료를 뽑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자판기 앞에 섰죠. 지갑에서 500원을 꺼냈습니다. 콜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들이 좋아하는 음료였죠. 덜컹 소리. 투출구를 열어보니 콜라가 2병 있었습니다. 어머, 누가 안 가져갔네. 신기하네. 최 씨는 2병을 모두 집어들었습니다. 딸들 주면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죠.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었거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니 힘들었습니다. 휴, 이제 다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죠. 남편은 회사, 딸들은 학교, 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 피곤해. 장바구니에서 장 본 것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것들, 찬장에 넣을 것들 다 정리하고 하니 목이 말랐습니다. 콜라 2병이 식탁 위에 있었죠. 하나는 마셔도 되겠지. 딸들 줄 건 하나만 있어도. 최 씨는 콜라 1병에 뚜껑을 땄습니다. 나사식 뚜껑을 돌려 열었죠. 찌 소리와 함께 탄산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강했고 뒷맛이 이상했죠. 이게 뭐야, 상한 건가? 유통기한 지났나? 병을 살펴봤지만 유통기한은 멀쩡했습니다. 에이, 아까운데 그냥 마시자. 최 씨는 아깝다는 생각에 조금 더 마셨습니다. 반 병 정도 마셨을까?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점심때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렸고 어지러웠죠. 왜 이러지? 그릇을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고 복통이 시작됐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점심에 먹은 것과 콜라가 쏟아졌죠. 계속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이건 보통이 아닌데 최 씨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로 가서 119에 신고했죠. 여기 부천 중동인데요. 제가 갑자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수화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계세요? 주소가 어디세요? 하지만 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19 상황실은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로 주소를 찾아 구급차를 보냈죠. 2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경찰에 연락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의식이 없었고 호흡이 약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에 싣고 달렸습니다.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하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졌고 장기들이 손상됐죠. 9월 16일 월요일 새벽 최 씨도 숨을 거뒀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였죠. 남편과 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남편이 오열했습니다. 엄마. 딸들도 울음을 터뜨렸죠. 평범한 주부가 장 보고 집에 와서 음료 한 병 마셨을 뿐인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언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 조간 신문 일면에 자판기 음료 독살 사건 연쇄 발생 대서특필됐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모두 일면 톱 기사로 다뤘죠. 그라목손 탄 음료, 무차별 살인, 투출구, 음료 절대 금지, 경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4명 사망, 범인 오리무중, 수도권 전역 공포, 확산, TV 뉴스도 긴급 보도했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지 않은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KBS 9시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4명이 사망했고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죠. 자판기 연쇄, 복살, 전국 공포. 기자가 자판기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저 투출구에 놓인 음료가 죽음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이 공포에 떨었죠. 사람들은 자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판기 앞을 지날 때마다 움찔했죠. 투출구를 힐끗 보게 됐고 뭔가 있으면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뽑은 음료도 의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독 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버리는 사람도 있었죠. 자판기 회사들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자판기 마녀대에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했죠. 9월 18일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종이에 큰 글씨로 인쇄했습니다. 경고. 투출구에 놓인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독극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판기마다 붙였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 투출구 바로 위에. 하지만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밤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주택가 35살 회사원 정모 씨가 퇴근길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매일 야근이었죠. 골목 입구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에 커다란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출구, 음료 주의, 독극물 위험. 빨간색 글씨와 눈에 띄었죠. 정 씨는 동전을 넣고 사이다를 뽑았습니다. 덜컹 소리. 투출구를 열어보니 사이다가 2병 있었죠. 하나는 방금 뽑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 놓고 간 것. 경고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이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설마 여기도. 정 씨는 2병을 모두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3층 빌라. 그의 집이었죠. 거실에 앉아 2병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봐선 차이가 없었습니다. 뚜껑도 멀쩡해 보였고 병도 깨끗했죠. 라벨도 정상이었습니다. 뭐 괜찮겠지.
경고문은 과장된 거고 정 씨는 투출구에 있던 병에 뚜껑을 땄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죠. 사이다.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톡 쏘는 탄산의 맛. 평범한 사이다였죠. 역시 괜찮네. 별일 없어. 그리고 계속 마셨습니다. 반 병 정도 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이다.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죠. 사이다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정 씨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였어. 계속 토하고 또 토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고문이 진짜였다는 걸, 독이 든 음료였다는 걸. 바보 같은 놈, 왜 마셨어? 자책하며 토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졌죠. 거실 바닥에 정 씨가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외출 중이라 집엔 아무도 없었죠. 1시간쯤 지나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여보,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전, 정 씨도 숨을 거뒀죠. 5번째 희생자. 경고문을 보고도 마신 첫 사례였습니다. 사회는 더욱 충격에 빠졌죠. 경고했는데도 마셨다니 호기심이 목숨을 앗아갔다. 범인은 대체 누구인가?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국정감사장 내무부 장관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자판기 독살 사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 중입니다. 장관이 대답했죠. 이미 5명이 죽었는데 범인 하나 못 잡습니까?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속히 검거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국민 불안이 극심합니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치권도 압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형사들이 투입됐죠. 전국 자판기 4천여 대를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투출구를 열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음료는 모두 수거했죠. 일주일간 수백 병이 회수됐고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그중 10여 병에서 그라목손이 검출됐습니다. 아직 누군가 마시지 않은 것들이었죠. 만약 마셨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다행히 발견했습니다. 형사들이 안도했지만 범인 검거엔 실패했습니다. 10월 들어 사건은 더욱 빈번해집니다. 10월 4일 서울 성북구에서 한 명, 55살 남성이 자판기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자영업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었죠. 10월 9일 인천 부평구에서 한 명, 40세 직장인이 희생됐습니다. 회사 퇴근길에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았다가 10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또 한 명, 28세 여성이 숨졌습니다. 회사원으로 야근 후 집에 가던 길이었죠. 일주일에 한 명씩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죠. 자판기 투출구에 놓인 음료를 마시고 그라목손 중독 후 사망했습니다. 전국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움찔했죠. 투출구를 힐끗 보게 됐고 뭔가 있으면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80% 이상 떨어졌죠. 음료 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주요 음료 회사 사장들이 모였습니다. 롯데 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관계자들 긴급 회의실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롯데 칠성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출이 반 토막도 안 났어요. 뚜껑을 바꿔야 합니다. 동아오츠카 임원이 제안했죠.
나사식 뚜껑은 보안에 취약합니다. 모두 원터치 캡이죠. 38년 전 그 사건의 흔적인 겁니다. 자판기도 바뀌었습니다. 투출구 구조가 전면 개선됐죠. 86년부터 새로운 설계가 도입됐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즉시 문이 닫히는 시스템. 누군가 물건을 놓고 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투출구 안에 센서를 달아 물건, 유물을 감지했죠. 이물질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87년엔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판기에 카메라를 달았죠. 누가 뭘 넣는지 다 찍히게 됐습니다. 90년대 들어선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죠. 농약 판매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라목손 같은 맹독성 농약은 판매가 까다로워졌죠. 86년부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고 사용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습니다. 구매 기록도 철저히 관리하게 됐죠. 경찰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일정량 이상 구매하면 경찰이 확인했죠. 90년대엔 아예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반발로 무산됐죠. 대신 농협조합원만 구매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선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라목손 농도를 낮춰 판매하고 구토, 유발제를 섞어 음용을 막았죠. 병 색깔도 형광색으로 바꿔 실수로 마시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2012년엔 판매가 완전 금지됐습니다. 그라목손 제조와 유통, 판매 모두 불법이 됐죠. 38년 전 사건의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한 사람의 소행이었을까요?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단독 범행설. 한 사람이 7개월간 12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 그런 이가 무차별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복수, 그런 동기였을 거라고. 두 번째 가설은 모방 범죄설. 첫 사건은 우발적이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 모방 범죄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여러 명이 독립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범행 수법이 너무 쉬웠어요. 수사팀 형사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었죠. 세 번째 가설은 보험 사기설. 누군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이나 지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로 다른 사람이 마셔버렸고 그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무차별 살인을 계속했다는 거죠. 저 피해자를 조사했지만 보험 가입 내역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가설도 증거가 약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정신질환자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환청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악마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가설은 조직 범죄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테러 조직이나 타입이 종교일 수 있어요. 일부 형사들이 주장했죠.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은 외국인 범행설. 일본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었죠. 같은 해, 같은 수법. 범인이 한일을 오가며 범행했을 가능성. 국제 공조 수사도 이뤄졌지만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설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두 추측일 뿐이었죠. 동기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었죠. 협박이나 요구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죠. 그저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듯 했습니다. 전형적인 무차별 살인. 하지만 왜 하필 자판기였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프로파일러가 분석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목격자 없이 범행할 수 있는 완벽한 살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희생자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달랐죠. 17살 여고생부터 55살 회사원까지 학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다양했습니다. 범인이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니라는 의미였죠. 그저 운 나쁘게 그 음료를 집어든 사람이 희생된 겁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 피해자 가족들이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얼굴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38년 전 그 일을 가슴에 묻은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면서 내가 저질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60에서 80대 어디쯤일 겁니다.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일 수도,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있을 수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요? 내가 범인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가 뭡니까?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은 오십니까?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하지만 답은 없을 겁니다. 범인은 끝까지 침묵을 지킬 테니까요.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범인이 나타나 자백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난 사건이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에겐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을 잃은 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이?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죠. 2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강남 박 씨의 딸은 아버지 생각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빠가 그냥 음료 안 마셨으면 자책감에 괴로워했죠.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안 났어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냐,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 방을 그대로 뒀습니다. 언젠간 돌아올 것 같아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38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 방은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 교재, 벽에 붙은 포스터, 모두 그때 그대로죠. 부천 최 씨의 남편은 자판기를 볼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저 자판기만 없었어도, 하지만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딸들을 키웠죠. 아내를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강서 정 씨의 부인은 남편을 자책했습니다. 경고문을 받는데 왜 마셨을까? 내가 함께 있었으면 평생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입원도 여러 번 했죠. 성북구 피해자 가족, 부평구 피해자 가족, 수원 피해자 가족, 영등포구 피해자 가족,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산 김양의 부모는 딸의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말렸는데 왜 안 들었을까? 하지만 17살 소녀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김양의 친구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 음료를 버렸어야 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30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죠. 자판기라는 편리한 문명이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85년 9월부터 자판기 매출이 급감했죠.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판기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죠. 수백 대의 자판기를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판기는 끝났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판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뚜껑 구조를 바꿔서 다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90년대 들어 자판기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계심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도 수출구를 조심스럽게 대했죠. 지금은 거리 어디서나 자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음료를 뽑아 마시죠. 하지만 가끔 수출구에 뭔가 놓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38년 전 그 공포의 기억 때문이죠. 저건 절대 안 돼.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수출구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돼. 세대를 넘어 경고가 이어집니다. 언론도 반성했습니다. 초기에 자극적으로 보도한 게 문제였죠. 자판기 연쇄살인마, 그라목손 테러, 죽음의 자판기, 이런 제목들이 모방 범죄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 이후 모방 범죄가 급증했으니까요. 우리가 범죄를 가르쳤다. 일부 기자들이 자책했죠. 이후 언론 보도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범죄 수법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기, 모방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자제하기, 지금도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경찰도 초동 대응을 반성했습니다. 첫 사건을 단순 사고로 처리한 게 패착이었죠. 5개월이나 지나서야 연쇄 범죄임을 인지했고 그 사이 희생자만 늘어났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당시 수사팀장이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즉각 연쇄 범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지침이 만들어졌죠. 수사 기법도 부족했습니다. 당시엔 프로파일링이나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죠. CCTV도 거의 없었고 DNA 분석 기술도 초보 단계였습니다. 지문 채취 방법도 원시적이었죠. 지금 같았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현직 형사가 말합니다. 요즘엔 자판기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거리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요. 범인이 음료를 놓는 순간 포착됐을 겁니다. DNA 분석 기술도 발달했죠. 병 입구나 뚜껑에서 타액을 채취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피부 조직도 찾아낼 수 있죠.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라목손 구매 패턴을 분석해 용의자를 좁힐 수 있죠. 하지만 80년대엔 불가능했습니다. 범인은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만약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잡혔을 겁니다. 해외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타이레놀 독살 사건. 진통제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섞어 7명을 살해한 사건이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1985년 일본 전국에서 발생한 파라콰트 독살 사건. 자판기 음료에 독을 타 12명을 살해한 사건. 이것도 미제로 남았죠. 우리나라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같은 해에 발생했고 수법도 똑같았으니까요. 혹시 같은 범인일까요? 경찰은 그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일본 경찰과 국제 공조 수사도 이뤄졌지만 증거가 없었죠. 범행 시기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사람이 양국을 오가며 범행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결론 났죠. 하지만 묘한 우연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독극물을 사용한 연쇄 살인,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는 게 어쩌면 서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건이 먼저 보도되고 한국에서 모방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거나 당시는 국제 뉴스도 빠르게 전해졌죠. 일본 뉴스를 봤을 가능성 일부 수사관들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1985년 그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자판기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무도 투출구에 놓인 음료를 가져가지 않았죠. 심지어 정상적으로 뽑은 음료도 의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독 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버리는 사람도 있었죠. 뚜껑을 열기 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안전띠가 끊어졌는지, 병에 이상이 없는지. 자판기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으니까요. 사업을 접는 회사도 나왔죠. 이제 자판기 시대는 끝났다.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비를 바꿨죠. 수십억 원을 투자해 자판기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자판기는 다시 부활했죠. 지금은 전국에 수십만 대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음료를 뽑아 마시죠. 하지만 가끔 수출구에 뭔가 놓여 있으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38년 전 그 공포의 기억 때문이죠. 12명의 희생자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신문 기사 한 구석에 남아있을 뿐이죠. 가족들만이 기억합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묘소를 찾아가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도 있습니다. 당시 30대였던 그들은 이제 70이 넘었죠. 평생의 한으로 남았어요. 은퇴한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그 자판기들이 투출구를 열면 독든 음료가 있고 그걸 누가 가져갈까봐 깨는 꿈이죠.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자책감. 프로파일러 김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인의 프로필을 만들었지만 결국 잡지 못했어요. 제 분석이 틀렸던 건지 아니면 범인이 너무 영리했던 건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범인이 나타나 자백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난 사건이죠. 만약 범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60에서 80대 어디쯤일 겁니다. 손주와 놀고 연금 받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을지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요? 내가 저질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의정부의 트럭 운전사, 강남의 회사원, 안양의 대학생, 부천의 주부,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은 오십니까?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그들의 가족이 흘린 눈물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답은 없을 겁니다. 범인은 끝까지 침묵을 지킬 테니까요.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85년 그 봄부터 가을까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12명을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자판기에서 음료 한 병 뽑았을 뿐인데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의정부의 김씨, 45세, 트럭 운전사, 두 자녀의 아버지였죠. 강남의 박씨, 52살, 회사원,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안양의 이씨, 22세, 대학생,
꿈 많은 청년이었죠. 부천의 최 씨, 47세. 주부, 가족을 사랑한 어머니였습니다. 강서의 정 씨, 35살. 회사원, 젊은 가장이었죠. 성북구의 남성, 55살. 자영업자,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부평구의 직장인, 40세. 회사원,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강남구의 여성, 28세. 회사원,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수원의 자영업자, 42살. 식당 주인, 평범한 사업가였죠. 영등포구의 공무원, 39살. 구청, 직원,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의 김양, 17살. 여고생,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범인은 왜 멈췄을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했던 숫자를 채웠기에 때문일까요? 12명, 그 숫자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12제자, 12지신, 12달,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라목손 연쇄, 복살 사건, 38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요? 범인이 죽기 전 양심의 가책으로 자백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까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정의가 늦더라도 반드시 오기를,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기를,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1985년 그 공포의 7개월을, 그리고 무고하게 쓰러진 12개의 생명을 자판기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떠올립니다. 투출구에 놓인 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38년 전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을 기억하자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이 사건을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하는, 그래야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